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세계가 숨죽인 그 순간,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BBC, CNN, 중동 주요 매체들은 이례적인 발언이라며 특집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란과의 운명을 건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시점에 한국을 언급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관계, 그 놀라운 내막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압둘라흐만 알바시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에서 25년간 오직 한국만을 담당해온 전문가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저는 리야드 왕궁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살만 국왕이 저를 긴급히 불러들인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2025년 6월 14일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받지 않을 시간이었지만 발신자를 보는 순간 잠이 완전히 깼습니다. 왕궁 비서실이었습니다. 압둘라흐만 차관님, 죄송합니다. 국왕 폐하께서 지금 당장 뵙고 싶어 하십니다. 즉시 왕궁으로 와주십시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공직 생활에서 국왕과 직접 만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새벽에 긴급 소환이라니 분명 뭔가 큰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24시간 전, 중동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직접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상공을 가로질렀고 이스라엘은 즉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유가는 하루 만에 $140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폭락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었죠. 그런 혼란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저를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 무슨 압력이라도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복잡한 상황이 생긴 걸까요? 왕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1999년 처음 한국 담당관으로 임명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시작들이 오늘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줄은요. 왕궁 정문을 통과하면서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고 곳곳에 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중동 전체가 전쟁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 보안이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국왕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송송 맺혀 있었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살만 국왕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압둘라흐만, 오랜만이군요. 한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국왕의 첫 마디는 예상대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국왕은 저를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권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전에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5년간 한국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국왕이 던진 질문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유럽은 우유부단하며 중국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이란은 우리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이 앞으로의 사우디 외교 노선을 결정하려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 대답에 따라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25년간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진짜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국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시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25년간의 모든 경험을 털어놓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1999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갓 30이 된 사우디 외교부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그해 3월,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압둘라흐만, 자네가 앞으로 한국을 담당하게 되었네. 첫 출장을 가서 상황을 파악해 오게.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 사룡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서 석유를 사간다는 것 정도였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 공기 중에 뭔가 비장한 느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해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시아 사룡 모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각 나라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만은 우리에게 석유 수입 계약을 50%나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기존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홍콩은 더 교묘했습니다. 중국 본토를 경유해서 우회 수입하겠다며 단가를 대폭 인하해달라고 압박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협박하듯 말하더군요. 싱가포르는 아예 계약 조건을 전면 재협상하자고 했습니다. 지불 조건도 현금에서 외상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약 파기에 가까운 요구를 해왔어요.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명동거리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금은방 앞에 시민들이 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팔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반지를 내놓고 신혼부부가 결혼반지까지 빼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자신의 금목걸이를 내놓더군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한국 외교부 관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압둘라흐만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는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고 있어요. 자발적으로요? 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먼저 나선 거예요. 우리는 빚을 갚을 때까지 사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KBS 뉴스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자신의 금메달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국민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차관님, 죄송하지만 우리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계약대로 석유를 공급해 주시면 대금은 정확히 지불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계약을 지키려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계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것이 돈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사우디로 돌아가서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사우디 정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석유를 사가는 고객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몇 년 후에 찾아왔거든요. 1999년 3월 서울에서 목격한 그 광경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외국분이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곧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합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명동으로 나갔을 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은방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을 사러 온 게 아니라 팔러 온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슬프거나 억지로 하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반지 50년 동안 꼈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 쓸 때가 왔구나. 옆에 있던 젊은 부부는 결혼 반지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더 예쁜 반지 사줄게. 지금은 이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아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길이에요. 어떤 초등학생은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자신의 금목걸이를 내놓더군요. 아줌마,
이거 팔아서 나라 빚 갚는 데 써주세요. 금은방 직원도 눈물을 글썽이며 받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사우디 국민들도 나라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명동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전체, 아니 한국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KBS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 사흘째, 전국에서 200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는 목표량의 3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화면에는 각지에서 금을 내놓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부들이 금리까지 빼서 내놓았고, 대구에서는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서 작은 금반지를 샀다가 바로 기부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모습이었어요. 역도 선수, 레슬링 선수, 양궁 선수들이 자신의 금메달을 들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메달보다 나라가 더 소중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점이라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국 외교부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관님, 놀라셨죠? 사실 저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부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제안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모일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정부에서 강제로 한 건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자발적입니다. 정부는 그냥 제안만 했어요. 국민들이 먼저 나선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요. 내가 어려우면 우리 모두가 어렵고 우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생각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석유 계약을 지키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이런 나라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우디는 이런 나라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일주일 후 한국을 떠날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차 온 출장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된 거죠. 공항에서 배웅 나온 한국 외교부 직원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태극기 모양의 작은 배지였어요. 차관님께서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국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리야드로 돌아가서 저는 상부에 자세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경제적 계산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중시합니다. 이런 나라와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보고서가 사우디 정부의 대한국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200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날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왔는데 동료가 급하게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압둘라 의만, 큰일 났어.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러범들 중 대부분이 사우디 국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사우디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테러 지원국으로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제 개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 큰아들 파리드가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며칠 후에야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사우디 학생들은 다 숨어 지내고 있어요. 길에서 아랍어로 전화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힘들어요.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룸메이트도 이사 간다고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어요. 아버지, 한국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한국 친구들? 네. 하버드에 한국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가 사우디 출신이라는 걸 알고도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인 지훈이라는 친구가 파리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파리드, 너는 테러범이 아니잖아.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우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다른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파리드를 더 챙겨주려고 했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같이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도 오해받은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때문에 한국도 잘못 알려진 적이 많아서 다른 나라가 오해받는 기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반아랍, 반이슬람 정서가 극에 달해 있었어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심지어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우디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사우디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했어요. 사우디 석유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대한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사우디 왕실과 빈라덴 가문의 연결고리를 의혹으로 제기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사우디 자금이 테러 조직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융거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슬람과 테러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도 테러의 피해자이다. 한국 언론들도 균형 잡힌 보도를 했습니다. 테러를 규탄하면서도 무고한 사우디 국민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 앞에 한국 시민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꽃다발을 놓았어요. 그들이 든 피켓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테러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사우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의심할 때 한국만은 우리를 이해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의 말,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무상 방문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국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몇몇 나쁜 사람들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다른 학생도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여러 번 오해받은 경험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과 구별되지 않았고 한국전쟁 때는 공산주의 국가로 오해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오해받는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태도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정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사우디 본국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이해해준 나라입니다. 이런 우정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사우디 사이의 특별한 관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2008년,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 저희 조카 라이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라이언은 제 형의 아들로 당시 12살이었습니다. 왕실 반계 혈통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친아들 같은 존재였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그것도 매우 악성인 상태였어요. 킹파이살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재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즉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 연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골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30%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적합한 도너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도 문의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동계 혈통에 적합한 도너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라이언은 날마다 말라가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한국 의료진들이 여러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박문희 교수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차관님,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박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골수 이식 없이도 가능한 면역 치료법이에요.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과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나와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박 교수가 직접 나온 거예요. 라이언, 안녕? 삼촌이 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었어. 우리가 꼭 도와줄게. 라이언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박 교수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번의 면역치료였어요. 라이언은 힘들어했지만 용감하게 견뎠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정성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청소하는 아줌마까지도 라이언을 자신의 손자처럼 돌봐주었습니다. 특히 김순자 간병사 아줌마는 정말 특별했어요. 50대 중반의 그분은 라이언을 친손자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라이언아, 밥 먹어야 해. 안 먹으면 병이 안 나아. 라이언이 한국 음식을 낯설어하자 김 아줌마는 중동 음식을 직접 배워서 만들어 주었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가며 후무스와 팔라펠을 만들어 온 거예요. 아줌마가 만든 거 어때? 집에서 먹던 맛이랑 비슷해? 라이언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김 아줌마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요리를 배웠어요. 심지어 아랍어도 조금씩 배워서 라이언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작용도 심했고 라이언이 포기하고 싶어 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박 교수는 매일 라이언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오늘 검사 결과가 어제보다 좋아졌어. 이 속도면 곧 완치될 거야.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라이언이 힘들어하면 곁에 앉아서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박 교수가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완치되었습니다.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교수도, 김 아줌마도, 간호사들도 모두 함께 울었어요. 라이언은 그때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 아줌마가 가르쳐준 말이었어요. 라이언은 6달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거든요. 나중에 커서 한국어를 더 잘 배워서 다시 올게요.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는 치료진 전체가 배웅 나왔습니다. 박 교수가 라이언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 전통 인형이었습니다. 이 인형이 너를 항상 지켜줄 거야. 그리고 잊지 마. 한국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사우디로 돌아간 후 왕실에서는 한국 의료진에게 특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교수와 김 아줌마, 그리고 라이언을 돌봐준 모든 분들에게 말이죠. 국왕도 직접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정성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라이언의 변화였어요. 라이언은 그 후로 한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계속 공부했고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겠다는 꿈도 갖게 되었어요. 삼촌, 나는 커서 한국과 사우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김 아줌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라는 것을요. 정부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 말입니다. 라이언의 완치 소식은 사우디 정부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좋아졌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다. 그것이 그때부터 사우디 정부의 공식적인 대한국 인식이 되었습니다. 2011년 중동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불린 그 사건은 우리 사우디에게도 큰 도전이었어요. 모든 것은 튀니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과일 장수의 분신으로 시작된 시위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고 23년간 집권해온 벤 알리 대통령이 축출되었어요. 그 다음은 이집트였습니다. 타흐리르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함성에 30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무바라크 대통령마저 물러났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시리아의 아사드까지 중동의 강력한 독재자들이 하나둘씩 위기에 처했어요. 사우디 왕실은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혹시 이 민주와 바람이 사우디까지 불어올까 하는 걱정이었죠. 왕실 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배후에 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다. 아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그런 혼란 속에서 저는 한국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한국도 80년대에 민주화를 겪었잖아요. 그것도 매우 평화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상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급진적 변화 없이도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에너지 협력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배우러 간 거였어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태환 교수와 만났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직접 경험한 분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김 교수의 답변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과 정부가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정부가 먼저 개헌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야당과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냈죠.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늦으면 급진적 변화를 막을 수 없고 너무 빠르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개혁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우디도 무작정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압력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한국의 민주화는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어요. 서방의 지지는 받았지만 결정적인 동력은 한국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주화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김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거리에서 87년 시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완전히 평화롭죠?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사우디 본국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급진적 변화는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몇 달 후, 사우디 정부는 비전 투사지로투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언이 크게 반영된 결과였어요. 비전 투사지로투는 급진적 정치 개혁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점진적 현대화를 추구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엔터테인먼트 산업 개방, 경제 다각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왕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개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조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우디의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성급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발전을 강조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혁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너무 빨리 뛰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이 사우디 지도부에게 큰 감명을 주었어요. 한국의 조언을 받아들인 사우디의 점진적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이 혼란에 빠진 것과 달리 사우디는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사우디 정부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이 그때부터 사우디 왕실의 공식적인 한국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2014년 4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우디에서 시작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치사율이 30%가 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사우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사우디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사우디는 국제사회에 사과해야 한다. 특히 2015년 5월 한국에서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되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연일 사우디를 비판했어요. 사우디의 안일한 대응이 한국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메르스 발원지 사우디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그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한국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사우디 여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양국 간 모든 교류가 중단되었어요.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사우디에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외교부에서 마련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한국 측 담당자들의 표정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차관님,
이번 사태로 한국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관광업, 유통업, 모든 것이 멈춰섰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우디 정부를 대표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그때 한 한국 관계자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우디도 피해자예요.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다른 관계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면서도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사우디와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러스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 봅시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해요. 사우디 정부도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사우디 한국 메르스 공동 연구팀이 구성되었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사우디의 임상 경험이 결합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치료 프로토콜도 체계화되었어요. 특히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접촉자 추적 앱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우디에도 도입하자 메르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어요. 또한 사우디의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한국의 분석 기술이 결합되어 메르스 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국 연구진들의 협력 모습이었어요. 리야드와 서울을 오가며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의 정은경 박사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함께 싸워야 해요. 사우디의 압둘라 연구원도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경험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1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우리는 메르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중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표준 모델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양국 간의 신뢰가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우디를 원망했지만 공동 대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고마워하게 되었어요. 한국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와의 공동 연구가 메르스 퇴치의 열쇠가 되었다. 위기 속에서 빛난 한사우디 협력 모델. 그해 말 서울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염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함께 대응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사우디로 돌아간 후 저는 왕실에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비난보다는 해결책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나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왕실도 깊이 감동받았어요. 압둘라 국왕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진정한 파트너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축된 방역 시스템이 나중에 한국의 K 방역 모델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 모델을 보여준 것도 결국 이때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요. 2017년 6월 5일 걸프 지역 역사상 최악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아랍 4개국이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까지 함께 한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이유는 카타르의 테러 지원 의혹과 이란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차단되고 심지어 육로까지 봉쇄되었어요. 카타르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물과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사우디를 지지했어요.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우디의 조치를 이해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도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에 중요한 미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유럽은 처음부터 중립적 입장이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중재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터키와 이란은 아예 카타르 편을 들었어요. 터키는 카타르에 군대까지 파견했고 이란은 카타르에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반응은 정말 독특했어요. 한국 정부는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로서 형제 국가들 간의 분열을 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발표를 듣고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국 외교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정부가 비공식 중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중재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저는 즉시 리야드에 보고했습니다. 왕실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의 제안을 들어보자. 그해 7월, 저는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였어요.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타르의 행동은 강 장관이 저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편을 가르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만 더 깊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공개적인 중재보다는 비공식 대화 창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국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양측이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 한국이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거였어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공개로 말입니다. 강 장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분단 경험에서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대화 채널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되면 나중에 복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내부에서도 카타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세심하게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감정적인 표현은 순화해서 전했어요. 예를 들어 사우디가 카타르는 테러 지원국이라고 하면 한국은 사우디가 카타르의 일부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반대로 카타르가 사우디는 패권주의 국가라고 하면 카타르가 지역 내 역학관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양측의 감정적 대립을 완화시키면서 실질적인 대화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외교관들의 끈기였어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양측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다시 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단된 한국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통합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론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어요. 카타르 봉쇄는 3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2021년 1월 드디어 아룰라 정상회의에서 걸프 화해가 이뤄졌을 때 사우디 왕실은 한국의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국왕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노력이 오늘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대통령의 답변도 인상적이었어요. 분단 국가로서 통합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은 중동에서 믿을 수 있는 중재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모두를 배려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외교 철학이었어요. 2020년 3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각국 외교부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도쿄올림픽 공식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도 공식 문서에서 일본 표기를 따라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우디 외교부에도 당연히 그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가 직접 저를 면담 요청했어요. 리야드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만난 다나카 대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국제법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나카 대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질서와 법치주의의 문제예요. 사우디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은근히 압박도 했어요.
일본과 사우디 간에는 중요한 경제 협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어요. 일본도 사우디에게 중요한 파트너였거든요. 경제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큰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20년간 한국과 쌓아온 신뢰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특히 라이언의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한국인들의 진심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외교부로 돌아가서 저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국제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조사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도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 사이에 묘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두 경우 모두 강대국이 약소국의 영토를 차지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의 강제 편입에 근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팔레스타인 모두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과 오스만 제국 이후의 팔레스타인은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사우디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역사적 정의를 지지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압둘라흐만, 자네 말이 맞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역사적 정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강대국 편을 들 수는 없지 않겠나? 며칠 후 외교부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도 표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에서 일부는 일본 편을 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 규모를 생각하면 일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칙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경제적 이익보다는 역사적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강대국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한국 편을 들자는 말인가? 편을 든다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이 먼저 발견하고 실효 지배해온 땅입니다. 결국 사우디 외교부는 기존 표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계속 독도로 표기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대사가 다시 항의하러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사님, 사우디아라비아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정의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교는 경제적 계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도 중요하죠. 그 결정이 한국에 알려졌을 때 한국 외교부에서 감사 인사가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칙적 입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 정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이 보여준 일관된 원칙을 생각하면 우리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2022년 2월 24일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전 세계는 순식간에 양극화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고 중국과 인도는 중립을 표방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사우디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였지만 러시아와도 오펙 플러스를 통해 중요한 에너지 협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이 강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증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우디가 러시아 대신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푸틴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다. 유럽 지도자들도 연일 사우디에 압력을 가했어요. 독일의 숄츠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모두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우디뿐이다.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해달라. 반면 중국과 인도는 정반대의 압력을 가했어요.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사우디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협력 정신을 잊지 말아달라. 사우디가 서방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큰 실망이 될 것이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응은 정말 독특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제재에 동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에너지 안보는 정치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다각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나라는 사우디뿐이었어요.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사우디와의 에너지 협력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해 4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협력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탈러시아가 아니라 에너지 다변화를 추구합니다. 사우디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사우디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겠습니다. 네옴시티, 더 라인 프로젝트에도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서방의 압력에는 적당히 따르면서도 사우디와는 오히려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삼성, 현대, 포스코,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이 사우디 프로젝트에 줄줄이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의 결정은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은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사우디에서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사우디의 비전 투사지로2와 한국의 그린 뉴딜이 만나는 지점이었죠. 한화는 사우디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 거예요.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편가르기에 급급할 때 한국만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우디와 거리를 두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서방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저에게 설명해 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시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를 망칠 수는 없어요. 그럼 한국은 어떤 원칙으로 외교를 하는 건가요? 평화와 상생입니다.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면서 모두와 친구가 되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외교 철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런 접근은 성공적이었어요. 서방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사우디와의 협력도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해 말 사우디 크라운 프린스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관계를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 방문에서 양국은 2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에너지, 건설, 기술,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사우디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로 한 점이었어요. 한국의 누리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의 우주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감각, 그것이 한국만의 힘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2025년 6월 14일로 돌아갑니다. 살만 국왕과의 면담이 있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왕궁 집무실에서 저는 25년간의 모든 경험을 국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1999년 금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9.11 테러 때의 한국 반응, 라이언의 치료 과정, 아랍의 봄 때의 조언, 메르스 공동 대응, 카타르 위기, 중재, 독도 표기 지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균형 외교까지 국왕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기도 했어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국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압둘라흐만,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한국이라는 특별한 친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국왕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동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미사일을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언제 전면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24시간 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직접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즉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화약고가 된 상황이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자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동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유럽은 평화를 말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고요. 국왕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섞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중동의 평화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때 국왕이 저를 직접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압둘라흐만, 25년간 당신이 지켜본 한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폐하, 한국이라면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국왕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면서 모두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 나라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국왕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때가 왔어요. 어떤 입장을 밝히실 건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25년간 제가 꿈꿔온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였어요. 국왕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도 갖고 있고요. 이런 나라와 함께라면 중동에도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4시 리야드 왕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살만 국왕이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기자회견장 맨 뒤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국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중동이 큰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한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의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발언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급하게 메모를 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국왕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5년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해 주었고 갈등 상황에서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면서 모두와 친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에서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대우하겠습니다.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한국에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거든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폐하, 왜 하필 한국인가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국왕의 답변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강대국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외교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상생을 추구합니다. 이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다른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이 결정이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과 함께 중동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또한 균형 외교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지혜를 빌려 중동에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25년간의 모든 노력이 이 한순간에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국왕이 기자회견장을 나오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압둘라흐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선언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은 사우디의 충격 선언,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지정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중동 위기 속에서 빛난 한국의 외교력이라고 분석했어요. 한국 언론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사우디 국왕의 파격 선언, 한국을 가장 신뢰하는 나라로 지목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살만 국왕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어요. 국왕 폐하의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중동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화 통화에서 국왕이 하신 말씀이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5년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1999년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한국 시민들을 보며 받았던 충격부터 시작해서 9.11 테러 후 사우디를 이해해준 한국의 성숙함, 라이언을 치료해준 한국 의료진의 정성, 아랍의 봄 때 전해준 지혜로운 조언들까지 모든 순간이 오늘의 역사적 선언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리야드 시내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카페에서 들은 시민들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왕실에서 저렇게 칭찬하다니? 맞아. 나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느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우리 아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배워야겠네. 젊은 사우디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K-팝, K-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 전반에 대한 동경이 생긴 거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김태진 대사와 만나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김 대사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님, 어제 기자회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이 모두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큰 협력을 만들어가야 해요. 우리는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과 사우디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연결하기로 했어요.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과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교육을 사우디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사우디 학생들의 한국 유학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평화협력 방안이었어요. 한국의 분단 극복 경험과 사우디의 지역 영향력을 결합해서 중동 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사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요. 양국 모두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도 자주성을 지켜온 나라잖아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뢰의 논리로 관계를 맺어왔어요. 이런 관계가 세계 평화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아들 파리드와 조카 라이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파리드는 이제 35이 되어 외교관이 되었고, 라이언은 29이 되어 의사가 되었어요. 파리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25년간 아버지가 쌓아온 것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라이언도 덧붙였습니다. 삼촌, 저는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도 한국과 사우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두 젊은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정보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을요. 며칠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사우디 미래 동반자 협정을 제안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평화, 기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동 평화 이니셔티브였어요. 한국의 분단 경험과 평화 노력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갈등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제 그 경험을 중동 평화를 위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안에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까지 한국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관계가 단순히 양국의 이익을 넘어서 지역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막의 지혜와 반도의 기적이 만났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원과 기술의 결합,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외교의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압둘라흐만 알-바시르의 25년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1999년 금모으기 운동에서 시작된 작은 감동이 25년 후 중동을 뒤흔드는 역사적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일관된 원칙과 신뢰가 결국 세계 최대 산유국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균형을 잡으며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사우디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처럼 작은 나라의 정의로운 목소리도
결국 강대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외교력이 이제 중동 평화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세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대한민국의 뛰어난 외교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